일본, 중국, 한국. 이 바보 같은 나라들이 자꾸만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이 판단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고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실패한 것이 드러난 일본 경제정책을 그대로 본다는지 모르겠어요. 현실을 봐야죠. 제발 전문가들과 언론과 정부가 이 문제를 좀 덮어뒀으면 좋겠어요. 2년만 덮어두면 다시 올라갈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 배터리 산업을 포함한 정밀 화학산업, 우리 국가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실물 지표만 보면 그렇게 부정적인 변수들이 크게 눈에 띄질 않아요. 오히려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정부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상저하고 하반기는 높아진다고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실물 지표들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물 변수들이 아무리 긍정적이어도 통화금융 변수가 부정적이면 실물 변수는 아무런 역할도 못해요. 지금 통화금융 변수들은 거의 다 지금 부정적이잖아요. 아니, 국내 저축, 국내 투자된 국제금융자본, 국내 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이탈하고 있는데 당연히 모든 통화금융 지표들은 지금 악화되고 있죠. 특히 국내 유동성이 수축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금리가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기 하강의 깊이는 훨씬 깊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어요. 그럼 국내 경기 부진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거기에 직접적인 처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정부가 경상수지 흑자분을 수출로 즉각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국내 경기가 계속해서 하강해 왔어요. 왜 우리 정부가 이미 실패한 것이 지난 30년 동안 실패한 것이 드러난 일본 경제정책을 그대로 본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성공한 나라들 경제정책을 본받아도 좋잖아요. 일본하고 똑같은 정책을 펼치니까 당연히 국내 경기를 계속 하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다 정책 처방을 해야죠. 경제 위기는 좀 다양해요. 첫째는 경제 악순환이 일으키는 심각한 경기 침체. 또 하나는 금융위기, 외환위기, 재정위기 등등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늪에 빠질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외환보유고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해요. 외환보유고가 고갈될 일은 없어요. 그러면 외환위기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무방을 해요. 근데 모든 경제위기나 파국은 금융위기를 경유를 해요. 예외적인 사례는 없어요. 근데 이 금융위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물밑에서지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걸 차단하는 게 급선무예요. 이걸 차단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환율이 하루빨리 점진적으로 떨어져 줘야 되고 정부가 환율 하락을 용납을 해줘야 돼요. 사실 환율이 하락하잖아요. 점진적으로 하락할 때는 수출은 오히려 늘어요. 경상수지 흑자도 오히려 커져요. 환율 중요하죠. 참 답답한 게 그거예요. 우리 정부가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한다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반드시 준다니까요. 반대로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수출은 반드시 증가해요. 기업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는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틀렸어요. 이거는 깡통 하나와 드럼통 하나를 합해서 둘이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무게로 기준을 일치시키든 부피로 기준을 일치시키든 일치시켜야 이 규모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수출은 매출 총액이에요. 그리고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부가가치 총액은 매출 총액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기준을 어느 하나로 일치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은 GDP의 10%도 안 돼요. 매년 바뀌고 있지만 GDP의 9.2%에서 9.6% 왔다 갔다 해요. 반면에 내수는 90%가 훨씬 넘어요. 그러면 환율이 떨어질 때 내수가 확장이 되겠어요? 환율이 오를 때 내수가 확장되겠어요?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요 자원들, 우리 대부분 자원은 수입해 오잖아요. 이거 싸게 사올 수 있어요. 주요 시설재, 이것도 싸게 사올 수 있어요. 소비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같은 속도로 더 많이 소비할 수가 있잖아요. 국내 물가는 또 안정되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국내 저축을 미국으로 계속 빨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경기는 당연히 점점 더 부진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준금리 격차가 커지니까 달러는 강세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잖아요.
국내에 투자된 국제 금융자본은 물론 국내 금융자본까지 환차익으로 미국으로 이탈하고 있잖아요. 그 타격을 지금 우리 경제가 가장 크게 받고 있는 나라에 속하게 됐다니까요. 지금 한국은행이 판단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 부동산 시장도, 그리고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뭐 PF 등 다른 금융기관들의 경영수지도 극단적으로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선가 파산할 수가 있어요. 기준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정책 수단이라도 동원해야 되잖아요.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 것만큼 또 다른 금융 자본들을 국내로 끌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유동성이 보존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환율을 점진적으로 인하시키는 정책이에요. 지금 우리 환율이 지금 한때 1340원까지 최근에 다시 급등을 했잖아요. 1200원대에서. 그럼 경제가 더 어려워졌잖아요. 이거 하루빨리 1100원대로 떨어뜨려 줘야 돼요. 올해 연말까지는 1100원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국제금융자본들한테는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국제금융자본은 물론이고 외국으로 이탈했던 우리 국내 금융자본도 한국으로 돌아와요. 이건 국제 유동성이 풍부해져요. 우리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신용 파괴원리 작동을 차단해낼 수 있잖아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경제 활동도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경기를 살려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판단을 왜 못하는지 저는 궁금해요. 물론 현재 경제학이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건데, 그래도 이론이 우선이에요? 현실이 우선이에요? 현실을 봐야죠. 지금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저출산, 고령화, 또 중국의 급격한 경기 하강 등등을 원인으로 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극복하지 못할 것들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어요. 실제로 그 극복해낸 나라가 있어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1980년대까지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젊은이들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다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인구가 한때 반토막이 났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일랜드는 1990년대부터 비약적인 성장을 지속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다시 돌아와. 일부지만 경제 성장을 추동을 해요. 경제가 더 활성화 보여요. 심지어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인 때에 아일랜드는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9.3%를 기록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 지금 3만 달러를 넘었는데 이 수준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9%가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그게 가능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일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하게 됐어요. 우리 국민이 아일랜드 국민만 못해요. 우리 기업이 아일랜드 기업만 못해요. 그런 성공한 경제정책만 우리 정부가 본받으면 경제성장은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이렇게 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장애물은 넘으라고 있는 것이 좌절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발 그런 발상으로 경제에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저출산 문제, 이거 해결한다고 정부에서 수십조 원을 투입했잖아요. 근데 해결이 안 됐어. 근데 해결하는 나라가 있어요. 프랑스는 한때 출산율이 세계 최저였어요. 근데 지금은 서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파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프랑스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중대한 사회적 이슈로 자주 거론됐어요. 워낙 오랫동안 자주 거론되니까 이게 진부한 의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점점 그 얘기를 덜 하게 돼요. 어느 사이엔가 국민들 관심권 밖으로 저출산 문제가 벗어나니까 출산율이 올라가요. 이건 사회심리학에서 이미 증명을 해놨어요. 우리 몸의 상처도 그렇잖아요. 자꾸 만지면 더 악화되잖아요. 저출산 문제나 또 자살률 문제나 이런 심각한 문제들은 거론을 하면 할수록 더 심하대요. 그래서 우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발 전문가들과 언론과 정부가 이 문제를 좀 덮어뒀으면 좋겠어요. 2년만 덮어두면 우리 출산율은 다시 올라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따라요. 경기가 호전돼야 돼요. 경기가 호조일 경우에는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젊은이들이 좋은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결혼하는데 부담이 많이 덜어질 수 있어요. 일단 위기나 파국이 닥쳐오고 있다면 우리 국가 경제 체력을 먼저 키워야 돼요. 체력을 키우려면 성장률을 일단 높여놓고 봐야 돼요. 근데 재정 지출이나 통화량을 증가시켜갖고는 체력이 안 커져요. 제가 좀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손흥민처럼 뛰어난 축구 선수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부모로부터 좋은 체격 조건, 아주 뛰어난 운동신을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뛰어난 체력이 필요해요. 또 뛰어난 축구 기술도 필요해요. 그리고 90분 내내 유지할 수 있는 경기 감각도 필요해요. 경제에서는 뛰어난 체력이 성장 잠재력이에요. 축구 기술은 국제 경쟁력이에요. 그리고 경기 감각은 성장 지속력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축구와 마찬가지로 땀과 고통의 인내와 피를 요구해요. 피는 희생이에요. 이 세 개를 지불하지 않고는 키워지질 않아요. 국제 경쟁력, 성장 잠재력, 성장 지속력은 국민과 기업과 정부의 피와 땀과 인내가 지불돼야 비로소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자꾸만 정부가 달콤한 것만 자꾸 국민들, 기업들에게 주려고 해요. 환율 인상시키는 것도 대표적으로 달콤한 정책이에요. 당장은 기업들한테 이익을 증가시켜주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더 나빴잖아요. 지금은 기준금리를 올려야 돼요. 희생을 요구해야 돼요. 환율을 낮춰야 돼요. 기업들에게 땀과 인내와 희생을 요구해야 돼요. 이런 정책만이 우리 국가 경제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요. 체력이 튼튼해지잖아요. 그럼 면역력이 커지잖아요. 그럼 웬만한 질병은 견뎌낼 수 있잖아요. 앞으로 닥칠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체력 키워놓으면 버텨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게 아주 시급해요, 지금. 근데 정부가 자꾸 환율을 끌어올린다니까요. 답답해 미칠 지경이죠. 지금 만약에 말이죠, 환율을 점진적인 하락을 용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연평 6% 달성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5년 안에 국민소득 6만 달러 갈 수 있어요. 10년 안에 10만 달러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하게 되고 G7에도 들어가요. 당당하게 G7 회원국으로 받아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우리 주의는 그만큼 커지고 우리 발언권도 그만큼 커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사실 정부 정책만 실패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의 성장은 국민과 기업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룩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국민소득 6만 달러, 10만 달러를 견뎌낼 산업들이 우리 경제에서 이미 성장하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수송 기계류를 포함한 일반 기계류, 그리고 정밀 기계류, 또 제약과 배터리 산업을 포함한 정밀 화학산업 등등이 지금 크고 있잖아요. 반도체 설계업도 크고 있고 반도체 후공정 산업, 반도체 장비 검사 기업들 크고 있잖아요. 여기에다 일반 재화들도 세계 시장에서는 명품 대접을 받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전제품들 다 명품 돼 있잖아요. 그것만 그러나요? 자동차도 그렇지. 심지어는 모자, 또 요 지퍼 뭐 등등은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잖아요. 화장품, K푸드, 헤아리려면 끝도 없다니까요. 이미 명품 대열로 가 있어요. K푸드는 가장 비싼 값에 팔리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산업과 문화는 상승작용을 해요. 우리 한류 지금 세계 시장, 세계 무대를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가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제발 경제정책만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무한히 밝고 자동적으로 성장한다고 저는 봐요. 정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만약에 기준금리를 낮추잖아요. 달러는 즉각 약세로 돌아서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이 다른 나라로 이탈을 해요. 그럼 미국 내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신용파 교제를 작동시키고 그 즉시 금융위기는 터져요.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올리잖아요. 기준금리 올리면 국채, MBS 등 채권들이 가격이 떨어져요. 이 가격들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파생금융상품 가격은 이론적으로는 수배 이상 폭락시키는 수가 있어요. 레버리지가 20배 이상이니까. 그래서 어느 은행인가 혹은 어느 금융기관은 경영수지가 극단적으로 악화돼서 또 파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느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 뱅크런이 또 일어나요. 근데 이제는 미국이 예금 전액보장이라는 수단을 동원하기가 힘들어요. 예금 보험기금 총액은 1,800억 달러에 불과한데 예금 총액은 20조 달러를 육박해요. 예금 보험기금이 보전 못 해줘요. 그래서 예금 전액보장이라는 구두 정책은 이제 약효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하단 말이에요. 지금 파생금융상품 가격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폭락하는 순간에 많은 헤지펀드들은 도산할 거예요. 그리고 관련 금융기관들도 도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금융위기는 바로 터져요. 다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금융위기는 급속하게 진행해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이제 그 가격들이 떨어지는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조금 시차를 두고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기준금리를 앞으로도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강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달러가 유지되면 물론 안 올릴 거예요. 근데 이 강달러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 중국, 한국이에요. 이 바보 같은 나라들이 자꾸만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중국, 한국의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자꾸 올라가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시켜주고 있어요. 강달러를. 근데 그게 언제까지 약위안, 약엔, 약원 이게 유지가 되겠냐고요. 시장의 힘에서 언젠가는 그게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현재 강달러도 약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위험한 때라는 얘기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발표 안 하고 있어. 지금 올해 들어서 발표를 안 해요. 경상수지 흑자가 커졌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채하고 MBS 가격이에요. 그리고 그 거래량. 또 이것과 관련된 파생금융상품의 가격과 거래량을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로 은행들 주식 가격 거래량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 밖에도 몇 가지 경제지표들 꾸준히 관찰하면서 어디에선가 금융위기가 터질 것만 같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어느 하나만 악화돼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저는 또 가상화폐 쪽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건 이제 6만 8천까지 갔다 2만 대로 떨어졌으니까 그 충격이 흡수된 걸로 보이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투자한 헤지펀드나 금융회사가 하나 파산을 하면 또다시 이게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일 위험한 거는 국채, MBS 등 채권의 파생 금융 상품들이에요. 이게 또 상업용 부동산 또 주거용 부동산과 연관된 파생 금융 상품은 더 위험해요. 거품이 많이 껴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을 제가 주시하면서 이런 것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위기는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난처해요. 왜냐하면 국가 경제가 파국이나 위기로 빠져들잖아요. 그러면 기업이나 개인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최대한 수비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해요. 저는 이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국가 경제가 위기나 파국으로 치달을 때는 진짜로 신중해야 된다. 이걸 절감을 했어요. 그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장기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광기는 3년. 그리고 패닉은 반년에서 1년. 붕괴도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 뒤에는 한 5, 6년 정도의 장기 정체기가 와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은 이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가 투자에 적기냐? 주변에서 부동산 투기 얘기, 주식 투자 얘기 일체 안 나오는 한 3, 4년 후가 되지 않을까. 한 3년 후쯤 내보세요. 그 얘기 쏙 들어갈 거예요. 어디에서도 그 얘기 듣기 힘들 거예요. 그때가 투자의 최적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워낙 경제 상황이 나쁘니까 위기의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설득력이 없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도 제가 강조하는 그거예요. 우리 경제 미래는 무한히 밝다. 실제로 국민소득 6만 달러, 10만 달러를 견디는 산업들이 크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또 그 말 할 때마다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제발 국민들이 그렇게만 믿어주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경제는 자기 실현성이 높아요. 이번 경제 위기만 잘 벗어나면 그리고 우리 경제는 그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경험이 많잖아요. 지난 외환위기 때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도 5년 안에 외환위기만 극복하더라도 역사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기록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과 1년 만에 그걸 극복해냈어요. 97년 말에 외환위기가 터졌는데 98년 말에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520억 달러 기록해. 과거 최고 수준의 2배. 그리고 딱 1년 지난 다음에 99년도 성장률이 9.3%를 기록해. 그 1년 뒤에는 8.9%를 기록해. 외환위기가 초래한 급격한 경기 후퇴를 불과 1년 만에 벗어나잖아요.
우리 국민과 기업은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닥치고 있는 금융위기도 정부가 실패만 하지 않으면, 정책이 실패만 하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은 그만큼 뛰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국민들이 재인식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이라도 그렇게 믿으면 경제는 그렇게 가요. 경제는 자기 실현성이 높으니까 생각을 해봐요. 모든 사람이 경기가 상승할 거야. 소비 늘려도 괜찮겠네? 생산 늘려야겠네? 투자 늘려야겠네? 경기 살아나잖아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우리 경제의 미래는 밝다. 우리 경제는 그 밝은 미래로 간다니까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걸 경제 정책이 맡고 있어요. 또 경제 정책이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들을 자꾸 끌어내요. 저출산, 고령화, 중국 경제 악화, 이것 때문에 경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극복하라고 주어진 거라니까요. 거기서 좌절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고. 극복한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본받아야죠. 제가 또다시 이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전태는 무한한 영광이고, 특히 제 나이가 좀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이렇게 오면 너무 반갑고 즐겁고, 그래서 제가 좀 지나치게 좀 흥분해서 말씀드리지 않는가 싶은데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